안녕하십니까. 더비용형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3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이론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상담사 3급의 6번째 과목인 청소년의 이해 8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위치는 17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청소년의 어떤 활동과 또 청소년의 보호와 청소년의 복지, 청소년의 육성을 위한 환경적인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했을 때 가족이라든가 지역사회라든가 또는 가상현실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청소년의 환경으로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면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배웠고, 이제는 또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바로 청소년과 또래 집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또래 집단, 사실 교우 관계, 친구 관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또래 집단은 또 청소년의 어떤 성장과 청소년 발달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일단 또래 집단 하면은 우리가 교우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의 교우 관계는 17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소년의 언어, 가치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동조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또래 집단과 하는 건 동조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 있어서 유사성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보통 남이 시장 간다고 따라간다든가, 어떤 친구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친구의 선택, 또 친구의 어떤 태도 같은 또 행동 양식 이런 것을 따라하면서, 예를 들면 또 비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하는 이런 따라가는 이런 행동들이 청소년 시기에 많이 발견되는데, 바로 이런 동조 행위로 따라서 속어를 사용한다든가 비유를 사용한다든가, 또 우리가 지휘 비행 같은 것을 그냥 특별한 어떤 것은 어떤 죄책감 없이 저지른다든가 하는 이런 동조 행위가 발견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동조 행위에 대한 청소년 집단의 압력을 통한 동조 압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동조 압력이 청소년 시기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이 된다 이렇게 쓰면서, 일반적으로 그 양가로 4번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또래 집단 내에 높은 지위에 있거나 자신감 있는 청소년은 동조 행동에 영향을 좀 덜 받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동조 압력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고, 또 양가로 5번처럼 부모와 또래 집단의 가치가 상충될 경우에는 청소년은 부모와 또래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자녀가 부모 말보다는 또래의 어떤 행동이나 또래와 같은 그런 동조 행위에 더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좀 더 삐뚤어지는 이러한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집단 동조 압력이라고 해서 거기 나오는 것처럼 청소년으로 하여금 집단의 바람직한 가치 규범에 동조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성인기의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에 바람직하지 못한 규준에 동조하게 됨으로써 문제 행동을 유발하거나 지위 비행을 저지르거나 일탈 행위를 하는 이러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또래 관계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이런 또래 어떤 단체를 통해서 또 또래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감이라든가 또는 사회적 기술이라든가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한다든가 또 미래 직업에 대한 탐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든가, 얼마든지 또래 관계가 가지고 는 긍정적인 면도 많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또래 집단에 대한 연구 또는 또래 집단의 어떤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에게 그런 것을 허용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청소년의 발달에서 또 중요한 이성관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청소년의 이성관계는 어떤 자신의 애착 인물로부터 확산이 되는 겁니다. 부모와의 관계, 형제 자매의 어떤 그러한 인적 구성에서 또 동성애 친구에서 벗어나서 몹시 궁금하기도 하고 또 두려운 이성관계까지 확대되는, 그야말로 어떤 관계성에서의 아주 엄청난 확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청소년의 이성관계는 여러 면에서 청소년의 어떤 행동이나 청소년의 발달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러한 청소년기의 이성관계는 성적 정체감을 확립한다든가 또 성역할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성 간의 우정 또는 연애 관계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에서 융통성이 있는 성태도와 양성성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고 자기 성에 대한 가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성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발달시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180페이지 보게 되면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이성관계라고 하는 것이 또 이성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굉장히 어떤 그 많은 어떤 행동이라든가 학습에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청소년에게서 경험하는 이 이성관계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이성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몰두로 인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생활 패턴이 깨지고 구조화된 하루를 보내기가 시간 어떤 계획성 있는 하루를 보내기가 좀 힘들어지는 이런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이성 친구와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러움도 있을 것이고 시샘도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어떤 삼각관계 같은 것도 있음으로 해서 심리적인 어떤 그런 아픔도 많이 겪게 되는 그런 사유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친구에 대한 지나친 수줍음과 불안 요소도 있겠고, 또 혐오감이나 거부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방어 기제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자기가 멋진 이성을 사귀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성에 대해서 공격적이거나 아주 좀 무시하는 어떤 그러한 자아방어적인 모습도 이 시기에는 보인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성관계와 청소년기에 있어서 중요한 발달적 과제 3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학자들은 이러한 이성과의 만남에 통해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과 자기만의 어떤 정체성 확립을 해야 된다는 것, 또 두 번째는 이성이든 동성이든 어떤 만남을 통해서 바로 어떤 그 친밀감,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또 이성관계의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성적 욕망이나 또 나오는 어떤 충동을 스스로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어떤 상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성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성적 가치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성적 가치도 인정해주면서 건전한 성관계, 성적 정체성을 사고간에 확립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챕터 5로 가서 청소년 문제와 보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1절에 보면 청소년 비행 이론이 나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청소년 문제 이러면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청소년의 일탈행위, 비행행위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여지없이 저 역시도 청소년 비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상담사 3급 시험에 그래도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은 또 이쪽입니다. 아무래도 청소년 상담사가 상담의 어떤 그런 그 소재를 보면, 또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 이러한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된 것 또는 이성 문제와 관련된 것, 학업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비행 이론에 보면 청소년의 위험 행동입니다. 청소년이 보여주는 위험 행동은 일반적으로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처벌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어떤 그런 손실이라든가 시간적인 손실 이런 걸 다 감수하면서 저지르는 행동이죠. 그래서 이 위험 행동은 크게 자신의 신체라든가 자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행동인 반면에, 또 다른 하나의 행동은 뭐냐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타인에게 또는 사회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행위를 우리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에게 위협을 주는 위협 행동, 그 다음에 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일반 타인에게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위험 행동,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행동의 특징을 보면 그 향상학습에 보면 일반적으로 위험 행동은 일반적인 발달적 경로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위험 행위는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수준의 좀 더 위험한 수준의 위험 행동으로 이어지고 해서 결국 큰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그냥 성인 범죄와 똑같은 그러한 범죄로 다다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의 뭘까요? 위험 행동이 어떤 단계설 같은 거죠. 그래서 발달 경로가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가벼운 위험 행위가 나중에는 아주 돌이킬 수 없는 큰 행동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게 이제 위험 행동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위험 행동은 다른 위험 행동을 예상하게끔 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위험 행동의 동시 발생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의 위험 행동을 저지른 청소년은
그 다음 행동에 대해서 적절한 비난이나 처벌을 받지 않으면 이거 괜찮은가 보다 하고 또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와 유사한 또 다른 위험 행동을 하게 되고 동시 동작으로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위험 행동의 동시 발생성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청소년의 어떤 위험 행동 중에서도 바로 지휘 비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휘 비행. 지휘 비행은 그 자체는 사실 비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뭐 성인들이 예를 들면 뭐 흡연이나 그죠? 성인들이 흡연하는 것, 그 다음에 음주하는 것,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음주라는 거. 뭐 음주는 좀 하지 않으면은 뭐 집안에서 가볍게 술 한잔 먹는 거야 무슨 그게 되겠어요? 또 뭐 공공장소 중에서도 흡연이 허용되는 곳에 가서 담배 피는 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게 청소년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는 거죠. 성인이 아니고 청소년인 경우라면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이란 지위에서는 걸맞지 않다는 얘기죠. 성인의 지위에는 맞는 얘기인데 청소년의 지위에서는 하나의 비형으로밖에 판단될 수밖에 없는 평가되는 그러한 것이 흡연, 뭐 음주 이런 게 대표적인 그 지위 비행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의 위험 행동, 다시 말해서 이제 비행 이론에 따르면 일단은 범죄 인론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느냐 또는 이런 비행이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롬브로소라고 하는 사람 이탈리아의 법의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사형 집행을 하고 나면 그 사형 수도를 이렇게 신체의학적으로 해가지고 왜 이런 사람이 범죄자가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뭐 생물학적으로 요렇게 생긴 사람은 요런 범죄를 저지르고 요렇게 생긴 사람은 골상이 어떻게 생겼고 뭐 이렇게 뭐 인상이 어떻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 뭐 폭력법, 이 사람 뭐 발음치범 뭐 이렇게 했던 그런 학자인데요. 이런 롬브로소의 말에 따르면 범죄자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특성에 따라서 비범죄자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만은 또 나름대로 많은 또 통계적인 어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겠죠. 자기가 해보니까 범죄자들의 투상을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생긴 얼굴은 이렇게 또 범죄를 저지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어떤 신체적 특성 내지는 생물학적 특성이 범죄에 이르게 된다 이런 이론이 있는 반면에 또 아노미 이론도 있습니다. 머튼이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사회 구조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빈곤과 범죄는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서 어떤 빈곤, 사회 저층면에 있음으로 해서 그 주류, 메인스트림, 주류 문화에 편입되지 못한 그러한 어떤 청소년, 그런 가정의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사회적 지위라든가 어떤 성취를 할 만한 기회가 없을 때 그 하류 문화에 속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행을 저지른다 이런 얘기를 설명하면서 범죄를 아노미 현상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머튼의 이론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노미 현상이라는 게 뭐냐 하는 부분. 아노미라는 것은 우리가 무질서, 뭐 무너진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 아노미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사회적 기준이나 규범, 가치관을 상실하여 정신적인 불안 상태에 빠져 확신을 잃고 정신적 혼란을 가져오는 현상을 우리는 아노미 현상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범죄라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지나치게 가정이 너무 어렵고 저층면 내지는 하층면에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기회를 얻을 수가 없죠. 그런 상태에서 자신도 어떤 그 도덕적 판단이 무너지면서 원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절박함 때문에 범죄에 저지르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규범이라든가 도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러한 것 때문에 범죄가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노미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또 차별적 접촉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서들랜드라고 하는 분이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이제 학습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죠. 뭐 청소년 시기에는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이런 얘기처럼 일반적으로 어떤 뭐 빈민가라든가 이런 쪽에서 기회가 많이 박탈되어 있는 이런 쪽에 있으면서 또 조금 비행의 경험이 있는 그런 친구들과 사귀다 보면 그 친구들로부터 비행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는 학습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서들랜드가 말하면서 차별적 접촉 이론이다. 그러니까 접촉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아이와 또 비행을 저지르는 아이와의 접촉에 있어서 그 결과가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 또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청소년 이렇게 구분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형사학습에는 이와 비슷한 이름의 차등적 접촉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뭐 사실 우리가 앞 위에서 나오는 그 서들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차등적 접촉 이론은 사실 뭐 이론이라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범죄가 나쁜 것인 줄 알고 학습을 했다면 이런 범죄는 이런 행동은 나쁜 것이다라고 학습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고 이런 내용은 범죄이지만 해도 괜찮다라고 학습을 한 사람은 그런 청소년은 병을 저지른다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순한 논리적인 어떤 그런 이론으로 받아들이기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서들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183페이지 가게 되면 비행 하위 문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코엔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참 재밌습니다. 좀 슬픈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왜 미국 같은 경우 뭐 할렘 문화 같은 거 있죠, 그죠? 뭐 이렇게 도심 안에 있는 아주 저층민들이나 그 기층민들 그야말로 저소득층들이 모여있는 그래서 할렘가라 그러는데 이런 할렘 문화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백인들 중심의 어떤 주류 문화에 이런 흑인들이 도저히 개입할 수가 없고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회적인 기회도 없고 사다리 같은 게 없다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막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자기들만의 하급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 속에서 백인 사회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범죄 행위나 비행 행위에 대해서도 이 저급 하위 문화에서는 허용해 주는 거죠. 마약하는 거, 어릴 때부터 담배 피는 거, 술 먹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백인 사회는 뭐 청소년 시기를 지나가지고 성인이 됐을 때 허용되는 것들을 이러한 하위 문화에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허용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올라가지 못한 주류 사회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극복하기도 하고 자기들만의 어떤 그러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의 문화가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힙합이라든가 이런 얘기하면서 그게 뭐 백인들의 어떤 그런 하급 문화에서 나온 그런 문화로 보면 처음에는 백인들 중심의 어떤 그런 대중문화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그래서 점점 그게 오픈되면서 그러한 하위 문화가 가지고 창조성이라든가 또 예술성 뭐 이런 것도 인정받으면서 하나의 문화 트렌드가 됐는데 바로 이러한 코엔이 말하는 비행 하위 문화, 다시 말해서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은 그 부분을 허용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비행 행위가 조장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또 밀러라고 하는 분이 하위 문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는데 조금 전에 코엔의 이론과 그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다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 밀러의 또 하위 문화 이론의 특징은 이 하위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조금은 자기 비판적이고 또 뭐랄까 자기 자학적이고 이런 것이 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떤 상급 내지는 주류 문화와 이렇게 차등화되면서 어떤 교류도 없어지게 되고 일반적으로 운명주의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린이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자포자기의 어떤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비행 하위 문화가 범죄 내지는 비행의 어떤 원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이러한 비행 이론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바로 낙인 이론입니다. 낙인 이론은 뭐 여러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베크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낙인 이론에서는 뭐냐면 일탈 자체는 아주 상대적이라는 거죠. 어떤 범죄를 저질렀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이 한 번에 용서로 끝나버리면 되는데 내가 일탈했다. 이걸 우리가 뭐 전과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전과자를 한번 낙인이 찍히면 이 사회가 다시는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이 딱 찍히는 순간 그죠? 그야말로 라벨링 라벨링 탁 붙이는 거죠. 이 사람은 범죄자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찍히는 순간 이 사람은 주류 문화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다시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래서 낙인이 전과자로 만들기도 하고 범죄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일탈 행위를 계속하게끔 한다라고 해서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용서 분위기, 개과천선에 대해서 사회가 포용하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론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낙인 이론에 따르면 그 첫 번째 낙인 이론의 양가로 1번 볼게요. 낙인 이론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우연한 기회에 사소한 일탈의 가능성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일탈이 범죄로 규정되고 그 행위자에 대해서 범죄자로서의 낙인이 주어지기 때문에 되고 그 행위자는 더욱더 심각한 범죄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레모터의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 참고로 좀 봐주시고요. 그 밑에 향상학습에 보면 그 라벨링 시얼이라고 해서 청소년 비행에 관한 낙인 이론, 이 부분도 여러분들 한 번씩 좀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어떤 행위에 대한 선악의 평가는 사회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사회적으로 낙인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낙인 이론은 일탈의 원인보다는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규범과 처벌하는 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어떤 것을 일탈로 하느냐,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그런 규범에 대한 손질이 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번 그 비행을 저지른 그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184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크에 따르면 규칙 위반 행위와 일탈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규칙을 위반한 사람일지라도 사회적으로 인식되거나 낙인 찍히지 않으면 일탈자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일탈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뭐 주차 위반 이런 거죠. 그 규정을 위반한 거고 질서를 위반한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사실 낙인 찍지 않죠. 아주 나쁜 사람을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주차 위반했다고 딱지된 사람이 나 이제 전과자야, 나 인생 포기해야 돼, 그러면서 뭐 더 나쁜 범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예를 들면 내가 뭐 특별하게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 아이가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소문이라든가 아니면은 가벼운 어떤 그러한 그 행동에 대해서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쟤는 맨날 옷이 입고 좀 이상하다든지 뭐 이렇게 찍어버리죠. 그래서 애가 껄렁껄렁하다고 보이고 애가 좀 뭐 이렇게 지 나이에 맞지 않게끔 하는 행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비난하게 되면, 그죠? 그 입장에서는 그 범죄자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행동도 자기 스스로 어떤 기준을 깨버리고 어떤 어른 흉내를 내거나 말 그대로 뭐 지휘 비행을 하게 되는 거나 이런 게 된다는 거죠. 그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는 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낙인 이론이라는 게 사실은 많은 뭐 논란도 있지만은 일견 낙인 이론이 새로운 범죄자 또는 어떤 한 사람의 삶을 자꾸만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회적인 아주 차가운 시선이 될 수도 있다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가, 그러니까 뭐랄까요,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회통제 이론으로서 사회유대 이론이라고 합니다. 히로시라고 하는 분이 얘기하신 내용인데 이것도 참 맞는 얘기 같아요. 일반적으로 뭐냐면 사회통제 이론 내지는 사회유대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나 우리가 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다 기본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던 폭력성이라든가 또는 인간이 또 어떤 편한 것을 찾으려고 하고 어떤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어떤 생물학적인 욕구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은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비행 내지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성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미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범죄를 저지르고 누구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관계가 얼마만큼 공고히 또는 보호하거나 또는 서로의 어떤 그런 울타리가 되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회유대 요소로는 그 양가로 이번에 나온 것처럼 애정적인, 부모의 애정적인 또는 뭐 어떤 동성 간의 또는 이성 간의 애정 문제, 그 다음 집착과 몰두와 신념, 이 네 가지가 유기적으로 잘 결합이 되어서 그 한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유대관계로서 유지가 된다면은 그 청소년이 비행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전에 차단이 되어서 그렇지 않을 텐데, 그것이 허물어지는 순간, 그러한 유대관계가 깨지는 순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사회유대 이론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중화 이론은 그 마차와 사이커스가 얘기한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중화 이론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다 하더라도 뭐 나는 이거 어쩔 수 없이 이거 할 수밖에 없어서 뭐 내가 집안이 가능해서 나도 지금 스마트폰 갖고 싶은데 어떡할 거야? 나도 뭐 내가 훔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지 않냐? 그러면서 친구의 어떤 뭐 스마트폰을 훔친다든가 뭐 마찬가지죠. 내가 뭐 필요하니까 뭐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 훔친다든가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위안을 주어버리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경우에 보통 이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선 경찰서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잘못을 저지르고도 자기 잘못이 잘못됐다라고 인식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신적인 수준 어떤 문제까지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어떤 그런 자기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잘 시키는 이러한 청소년도 많이 보이더라는 거죠. 바로 이게 중화 이론의 하나의 예로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양가로 이번에
비행 청소년들이 비행을 정당화하는 유행에는 다른 것의 원인을 돌리는 그 책임을 부정한다거나 내 탓이 아니라든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고 책임이 있다든가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른들이 막 나무라잖아요.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그러면은 아니 뭐 어른들이 자기들은 잘났어? 지네들은 더 뭐 비리 저지르고 맨날 부정 저지르고 뇌물 받아먹고 정치인들은 더 하자냐. 근데 우리가 뭐 좀 나쁜 짓 좀 했기로서니 뭐 우리 보고 나쁘다 그래.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거 나무란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난자에 대한 부정을 들춰내면서 자신의 부정적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바로 중화 이론에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또 이런 범죄 관련된 비행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제6편인 우리 청소년 문화에서도 그 ADHD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기출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 하나 집어넣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발달 이론에서 배웠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청소년 이의 8번째 시간을 모두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마지막 9차 시에서 우리 제2절 학교 부적응이라든가 학업 중단이라든가 또 학습 지진, 학습 지체 등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